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테마인 회계업계 AI 도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주제 발표에 앞서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한영 회계법인의 EYQ와 안진 회계법인의 딜로이트 리서치 포털 등 다양한 AI 도입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Y 한영 디지털 감사 리더 손동춘입니다. EY 글로벌은 선도적으로 EY.AI라는 통합 AI 플랫폼을 2023년 9월에 출시했고, 동시에 생성형 AI 툴인 EYQ를 출시해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YQ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글로벌 출시 직후부터 감사 세무 부분을 포함한 EY 한영 전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EY 한영은 직접 글로벌 툴 개발에 참여해서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 세계 공용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툴인 EYQ를 EY의 감사 방법론, 회계 기준, 그리고 EY 인터내셔널 갭까지 포함된 글로벌 지식 저장소인 EY 아틀라스에 결합했습니다. EY의 방대한 회계 지식이 축적된 EY 아틀라스에 생성형 AI 툴인 EYQ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빠른 회계 기준 검색과 요약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YQ는 회계에 대한 질문에 정돈된 답변을 제공하고, 또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의 위치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특히 EY의 견해가 포함된 인터내셔널 갭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무진들이 실제 사용해 본 결과 한 번의 질문 후에 후속 질문을 계속해도 되고 24시간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질문을 상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고객 정보 입력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EY 아틀라스에 EYQ를 결합함으로써 검색 시간을 줄여 감사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회계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감사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Y는 그 외에도 다양하게 AI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EY의 통합 감사 플랫폼인 EY 캔버스에 AI 기능을 결합해서 리스크 평가를 개선했고, AI가 원장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나 패턴을 탐지하거나, 또 AI가 문서나 증빙의 내용을 읽고 원장 정보와 대사 확인하는 툴도 이미 개발되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및 비감사 부문 자산개발과 데이터 분석 그룹을 리딩하고 있는 이승영 수석위원이라고 합니다. 딜로이트 리서치 포털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갖고 있는 자료들, 감사와 비감사,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라인, ESG나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AI가 적용된 검색 엔진이 들어가서 명확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포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딜로이트가 글로벌 리딩 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펌에 비해서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그리고 깊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중심이 된 거로 아마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도메인 지식이 강하게 좀 깊게 넓게 있어야지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회계사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워서 좀 더 기여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1차적인 결론이 되죠. 리서치 포털의 첫 화면 보시면 한국을 선택하면 배경화면이 한국으로 바뀝니다. 참여펌들이 각각 다른 법률과 이제 기준을 갖다 보니까 검색을 조금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로 검색하기보다는 한국 기준으로 검색을 선택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 기준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PCOB 등록 법인인데 한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PCOB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색 결과들을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챗봇은 가능하면 이제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찾는 거 위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감사 고객사에 새로운 CFO가 오셨을 때 이거를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서 감사 조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모호한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딜로이트에서는 어떠한 규정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게 회계감사 기준에 또 어떠한 절차를 갖고 있는지를 또 그런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고요. 결과는 레퍼런스 위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서치를 위해서 몇 가지 연관된 질문들을 AI가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CFO가 들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서가 나오고 그럼 이게 어떠한 기준서에 따라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음에 이어질 수 있도록 리드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식을 빠르게 찾아주는, 정확하게 빠르게 찾아주는 그래서 판단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계사들이 좀 더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감사 투명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판단과 추론과 뭔가 전문가로서의 서포트를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감사 도구로서의 검증 가능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인풋과 아웃풋만 알 뿐이지 그 로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도구는 굉장히 좀 투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근데 향후에 나갈 방향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질의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드래프팅 하는 수준, 그리고 레퍼런스를 찾아주는 거, 그다음에 결론은 어느 정도 내주는데 뭐 리뷰는 거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에서 쓰이는 분석적 검토라는 부분도 자동으로 분석 원장을 들어가 스캔하고 뭔가 룰베이스를 만들어주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고서를 AI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생성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이루어지면 완성도를 갖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서 진화를 할 수 있겠죠. 네, 영상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국내 회계법인의 직접 개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회계법인 박상은 파트너와 조성재 파트너께서 3일회계법인 AI 어카운턴트 소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회계법인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의 조성재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희 3일회계법인은 생성형 AI가 주목받기 시작한 2022년도 후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R&D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기준원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소개시켜드릴 AI 어플리케이션은 AI 어카운턴트라고 합니다. AI 어카운턴트는 기준서 및 관련 문서를 학습하여 사용자가 기준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해주는 AI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는 이제 데모 화면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이제 베타 테스트 서비스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다른 이제 Q&A 챗봇들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픈AI 챗GPT랑 거의 UI는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확장성을 위해서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GPT-4.5로 기본 설정을 해놨지만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LLM 리더보드에도 지금 뭐 클로드나 뭐 다른 이제 GPT-4.5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이제 모델들이 있어서 그런 모델을 쉽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도록 멀티 모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질문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그냥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뭐 투자 부동산은 KR 플러스 기준서 제 몇 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다 답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서는 이제 1040호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1040호라고 이제 올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오픈 AI 챗 GPT한테 물어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뭐 1032호라든지 뭐 KRPS 116호가 아니라든지 아예 있지 않은 이제 기준서를 언급하는 등 좀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정보를 마치 있는 정보처럼 만든다고 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간단한 문제도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챗 GPT는 KRPS 기준서에 대해서 좀 이제 정밀한 학습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챗봇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SAT 문제나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저희도 2022년도 회계사 1차 회계학 문제 23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 법인세 기준서에 대한 질인데요. 이 질에 대한 정답은 1번인데 이 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AI 어카운트한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1번이 직접 반영자 설명에 맞다는 정답을 이제 생성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생성형 LLM이 이제 그 확률형 모델이기 때문에 100%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당연히 기술적으로 감소하는 방법도 연구해왔지만 그 할루시네이션이 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보조 장치를 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할 게 AI가 이러한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제 판단을 했던 사용을 했던 이제 기준 근거 문단들을 바로 쉽게 볼 수 있게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I가 잘못된 문단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비슷한 문단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준서 보러 가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위아래로 스크롤 다운하면서 필요한 문단들을 보고 AI가 생성한 답변이 정확한 건지를 판단하거나 이제 좀 더 올바른 답이 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 IFRS 포탈에 있는 이제 문서들을 다 검색 엔진에 넣어서 질의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검색 엔진도 이제 문서를 검색해서 검색 엔진이 서치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AI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익젝트 매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답변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로 검색 파일들을 찾아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올인원으로 한 번에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장치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족 안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기능이나 바로 이제 공유 기능이 있어서 이제 원하는 팀원이나 이제 기준서 관련 팀들한테 이 서치 결과나 AI가 생성한 결과를 바로 보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업하는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질의가 있을 때는 이 화면 하나에서 이제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이제 기능적인 배려를 해놨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동법인의 이제 박상은 파트너님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장표는 이제 3일 어카운턴트 AI 어카운턴트의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제 기준서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당 질의를 직접 이제 챗 GPT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구조로 이제 하실 텐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좀 정확도가 낮은 답변이든지 할루시네이션인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단점이 되는 답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AI 모듈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기준서 관련 문서 또는 3일 저희 그 CRS 팀 회계 전문가 팀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전부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켜서 사용자가 바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바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자체 개발한 AI 엔진이
내부 DB를 찾아서 이 질의에 답변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저희가 이제 근거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문단을 찾아서 그걸 레퍼런스로 줍니다. 그럼 AI 엔진은 그 근거 문단과 질의를 가지고 저희 PwC 전용 프라이빗 GPT가 있습니다. 그 GPT한테 이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GPT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쓰지 말고 AI 모듈이 준 근거 문단을 근거로 해서만 답변을 생성해.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줘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답변은 이제 다시 또 다른 LLM 모델을 통해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을 최종 답변으로 사용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wC 글로벌 레벨에서 이제 그 생성형 AI에 1 빌리언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오픈 AI가 저희 PwC를 위해서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프라이빗 GPT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PwC와 3일만 쓸 수 있는 GPT 모델이 있어서 그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줄이면서 좀 강력한 추론이 필요한 LLM 모델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최대한 이제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그 GPT 서비스들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보통 다큐멘트 Q&A라고 해서 문서를 이제 몇 개를 올리고 그 문서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한다든지 질의를 해서 문서에 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준지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했을 당시에 그러한 서비스들은 페이지 제한이 있거나 용량 제한이 있어서 기준서 및 관련 문서를 전체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답변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거나 뭐 보통 이제 되게 간단한 질문 그냥 문단에 그대로 있어서 뭐 빈칸 메꾸기 정도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일종의 전문가용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추론이 필요한 여러 단계의 추론과 판단이 필요한 그러한 질의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거나 가운데 아까 보시다시피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체 개발로 돌려서 이제 개발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이제 일반적인 검색 엔진은 보통 키워드 방식으로 질의를 떠올리면 질의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고 질의에서 검색 엔진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키워드를 추출해서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의를 하면 그대로 저희 KIR 플러스 포탈인데요. 사용자가 생각하는 그 궁금한 사항들을 그대로 이제 자연어로 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관련 문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 정확도 측정 결과입니다. 이 상용 LLM들을 써보고 테스트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점들이 보통 그 LLM들이 좋다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실험 자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교 수학 문제나 저희랑 이제 저희 회계 도메인과는 관계없는 도메인에 대해 이제 간단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나온 성능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한테 적용을 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능 테스트할 때 저희 내부 팀에서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의 이제 질의 응답 셋을 49문제를 만들어서 항상 그걸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오픈 AI GPT-4는 49문제 중에 18문제를 이제 맞춰서 정확도가 36.74%로 보며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신 모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40문제를 맞춰서 지금 정확도는 이제 81.63%입니다. 물론 저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질의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이제 사람도 회계사도 한 2-3시간 또는 여러 명이 붙어서 2-3일 풀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신속 처리 질의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36.73%를 해서 저희는 목표치를 한 15%, 20% 잡아서 50% 내지 60%를 처음 생각했는데요. 막상 그 정도로 도달했고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용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서 지금은 아마 한 81% 정도 돼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쓰임새는 있다고 생각을 하여 이제 나중에 조금 곧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전문가용 그 지금 기준서 챗봇 AI 어카운턴트를 만들 때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겪은 어려운 점을 좀 몇 가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보시다시피 개발과 운영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어카운트도 거의 1년 동안 개발자 8명이 투입됐습니다. 이 나중에 좀 설명해드리겠지만 저 AI 어카운트가 보시기에는 이제 화면 하나인데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가장 큰 IT 기술로 세분화해도 AI 모델, 웹 프론트, 웹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 이렇게 5개, 6개의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복잡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인원 한두 명만 해도 벌써 이제 한 6, 7명이 넘어가서 테스트나 이제 자문하는 인력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베타 테스트 인원도 이제 단순히 이제 수십 명이 아닌 100명 정도의 베타 테스트 인원과 이제 많은 회계 전문 인력들이 참여해서 정확도도 수정해주고 성능도 보고 기능점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에 이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자는 질의를 한번 누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처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이제 응답 시간을 위해서는 이제 고가의 GPU 서버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이제 자원이 학습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고 운영하는 인력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돼서 개발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제일 저희가 어려웠던 점인데 AI 학습을 위한 질의응답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제 학습을 하려면 기준서나 이제 관련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Q&A 챗봇이기 때문에 Q&A 챗봇의 질문 정확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찾아보면 또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보통 뭐 지금 한국에서도 그 법률 그 챗봇들을 보면 최소 데이터가 10,000건 이상을 학습해야 저희랑 비슷하게 한 80%의 정확도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뭐 사이즈로 보면 한 10,000건이 필요한데 거의 질의응답 데이터셋이 없고 그 정도의 수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이제 수집은 하고 없는 거는 이제 3일 내부에 다수의 이제 회계 전문 인력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최대한 많이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AI 기술에 대한 빠른 캐치업, 이것도 이제 저희한테 이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었는데요. 어떤 하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새로운 AI 기술이 나와서 그 AI 기술이 훨씬 좋다고 해서 그걸 또 R&D에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새로 나오는 기술들을 빨리빨리 R&D를 해서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기술도 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회계 도메인에 가장 적절한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판단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 작업까지 합치면 그것도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주 개발을 저희도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요 외주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통산적인 IT 시스템 외주하는 방식과 조금 많이 달라서 저희가 좀 적절하게 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외주 개발 업체한테 그러면 정확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도 보장이나 추정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비용을 이제 외주 업체에게 맡기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렵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AI 어카운턴트도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모두 구현하려면 다양한 이제 그 컴포넌트들이 필요한데 보통 업체들은 하나의 컴포넌트만 이제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I 회사는 AI 모델만 딱 만들고 웹 회사는 웹 모델만 웹 시스템만 만들고 검색 엔진 회사는 검색 엔진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회사들을 다 오케스트레이션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자체 개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 저희보다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동법인 박상은 파트너님께서 어카운턴트의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회법인 심리실 소속 박상은입니다. 심리실에서 회계 기준을 담당하고 있고요. 심리실에서 왜 이 AI에 나왔을까 의아해하실 텐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I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확도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지금 개발한 시연을 통해서 저희의 AI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AI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생활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의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달 넘게 한 100여 명의 감사팀 인원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거기서 진행했던 질문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답변이랑.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좋고 많이 이용했다라는 질문 하나를 그대로 추출해 왔습니다. 보시면 어떤 개인이 A회사, B회사 모두 대표이사인 경우에 A와 B는 특수관계자야? 이런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딱 머리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시간 관계상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기준 서적 내용이지만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문단에 어디에 명시돼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이 두 회사가 동일 개인에 의해서 지배나 공동 지배되면 특수관계자가 될 수도 있어. 이거는 이 문단에 나와 있어라고 추가 정보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관련된 문단이 나오면 그걸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당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일에서 직별된 개인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 지배되는 경우에 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사실 AI가 항상 정확한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관련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준서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우리가 조합해서 답을 딱 하려면 바로 쉽게 나오지 않고 뭔가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들을 기준서 읽으면서. 근데 이 AI는 굉장히 사람이 답변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답변해주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심리실에서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사실관계 상황을 제시하고 기준서를 AI가 이해하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실에서 받는 질문들로 구성해봤고요. 자본인가 부채인가의 이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만기가 25년인 상품이고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발행자가 별도의 통지나 공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중도 상환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고 이자 지급 주기는 3개월 단위인데 주총에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이자 지급이 면제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자본이냐 부채이냐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얘를 저희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답변을 생성하고 있는 동안. 네, 답변이 바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 AI는 이 상품의 특성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성을
끝에서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서 문단 16에 가서 부채로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되고 뭐 지분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얘는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해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분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기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더 찾아봐라라는 뭔가 추가적인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모든 회사가. 근데 이 리스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리스 부채를 측정해야 되는 이슈인데요. 리스 이용자가 소매점포를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는 소매점포 매출의 8%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매출액의 8%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일 때 리스 부채를 측정할 때 A사는 리스료를 얼마로 계산해야 돼?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기준서에 동일한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가 이해하고 답변하는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답변 나오는 시간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불편하니까 3, 4초 이내로 답변이 나오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준서를 이해하고 지금 고정 리스료라는 것은 200만 원은 월 200만 원은 매출액 8%가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항상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야.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 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월 200만 원의 고정 리스료로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변동 리스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 매출의 8%가 월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이건 변동 리스료야. 그리고 이건 리스 부채의 초기 측정에 포함되면 안 돼라는 답변까지도 해주고 근거 문단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식의 재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시간상 조금 요약해 드리겠는데요. A사가 B사 주식을 양도를 했고 총 수익 수합 방식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B사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총 수익 수합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양수회간 B사 주식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 나면 A사한테 줘야 되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A사가 부담해 줘야 되는 계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양수회간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권도 있다. 그러면 이때 A사가 주식 제거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일반인들도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 판단할 때는 기준서에 따라서 현금 흐름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했냐? 그게 아니라면 금융자산 양도했고 양도 조건을 충족했냐를 보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은 계약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지만 A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통제 여부에 대해서도 사간 투자자가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니까 사실 주식에 대한 통제는 B사가 있다,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고요. 이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에는 A사가 B사 주식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기준서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들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이렇게 근거 문단들을 눌러서 가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AI가 답변이 가능하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이거는 이제 보고기간 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건이냐의 질문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질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거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 계산에 대한 이슈입니다. 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그 상황이고
이때 발생 원가가 3,600이고 여기에 이제 단기에 740의 원가가 발생했는데 낭비된 원가가 20 들어가 있다. 이때 올해 회사가 인식해야 되는 수익과 비용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AI는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 사항을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적용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와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AI는 진행률을 계산할 때 낭비된 원가는 제외하고 진행률 게시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740 중에 낭비된 걸 제외하고 이렇게 720을 총 예정 원가로 나뉘어서 20%라는 진행률을 구했고 이거를 총 수익 금액에 곱해서 올해 인식할 수익은 800이다라는 걸 구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올해 인식할 원가는 낭비된 부분도 포함돼야 되니까 740까지 들어가야 돼라고 일단 적절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AI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검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 다음 문제는 사실 이건 약간 추정에 대한 감사적 판단도 가미된 문제였는데 이런 퇴직급여 추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도 어느 정도 답변을 했고요. 마지막 문제가 지배력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받는 질문이고 굉장히 지배력은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많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뭐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A가 종속회사 B사를 갖고 있고 B사가 이 조합에 GP로 참여하는 상황인데 A와 종속회사 B의 합산 지분은 뭐 47%인 상황이고 이 조합의 다른 지분은 특별조합원인 모태펀드가 48%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조합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거는 B사의 종업원이 들어가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조합원인 모태펀드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특별 결의를 통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에는 GP와 GP 특권자는 이 심의의 결의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제 복잡한 사실관계입니다. 이때 A가 조합의 지배력을 보유하냐라는 문제를 내봤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희가 물어보는 동안에. 네, 저희가 검토를 한 거는 일단 A와 B는 지배 종속관이라는 걸 이해하고 47% 지분으로 분석해야 돼라고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의사결정 권한을 보면 B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B사가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라는 특별조합원이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고 이 재심의 안건의 결의 요건을 봤을 때는 모태펀드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 평가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의 요건을 아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는 단독으로 지배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분석해라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법인에서 판단하고 있는 방향과 레인지 어떤 맞는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답변이에요. 근데 연결이라는 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사실 잘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연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답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저희 AI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다 모든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AI라는 특성이 이게 기계적인 정밀성, 엄격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확률 추정에 근거한 추론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도 어가 다르냐 질문이 어떤 타이밍에 질문하냐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오픈 AI한테 똑같이 물어봤는데요. 오픈 AI 답변은 부정확하거나 또는 결론까지 가는 근거가 굉장히 기준서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픈 AI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용한다면 내가 이게 맞는지를 검토하고자 할 때 내가 처음부터 근거 문단을 다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개선을 했고, 사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2007년 전부터 IFRS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굉장히 많은 내부 문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건에.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얘가 굉장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기간 안에 80%까지의 개선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심리실 소속으로서 이렇게 여기 의존하고 이걸 질문에 굉장히 의존하는 거가 굉장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라는 건 저희가 좀 거부할 수 없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토를 할 때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제시하는 걸 가지고 검토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걸 추가 검증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AI를 이용한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AI가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이미 이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1%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 학습을 통해서. 그렇지만 꾸준히 개발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많이 지켜보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이는 저희가 지금 천자로 문구가 제한되어 있는데 잠재적 여건에 대한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이게 잠재적 여건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얘가 사실관계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되게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맞는 답변할 때도 틀린 답변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는 확률 모델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가 답변하면 그게 더 맞는 답변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고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잘 이해하고 다시 추가 검토를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AI 활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교훈을 주는 사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삼정회계법인 AI 센터 이동구 전문의께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정 KPMG의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계법인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부문에 있는데 이제 AI 쪽에 대해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AI 센터 소속으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MG가 이제 생성형 AI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뭐 AI 어카운턴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서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좀 그냥 가벼운 얘기로 좀 몇 가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임은 잘 아시는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번쯤 해봤을 게임인데 이게 사실 뭐 이 벽돌 깨기를 AI로 이제 구현한다고 하면 뭐 이제 공의 위치가 어디고 속도에 따라서 저 밑에 그 치는 거를 이제 어디로 옮겨라라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예전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나오면서 뭔가 AI한테 뭐 잘하면 이제 보상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잘 못하면 잘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사실 처음에 인풋을 하지 않았던 전략이 나왔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600번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 귀퉁이를 이제 뭐 벽돌을 깨가지고 이 공이 이제 그 맨 위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제 벽돌들이 다 깨지는 이제 전략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AI가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 예측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이제 전략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어서 어쩌면 AI가 우리가 하는 업무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계기가 되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LLM,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어 맞추기죠. 뭐 그래서 학습시킬 때도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앞서 설명했던 확률 같은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겪은 일을 먹어봐라고 나올 확률은 한 10% 정도일 거고, 오늘 겪은 일을 지워봐는 한 20% 정도일 거고, 오늘 겪은 일을 떠올려봐가 나올 확률이 뭐 90%다라고 하면 이제 떠올려봐가 다음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했더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제 뭐 딥러닝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층층이 쌓아서 이제 사람의 머리 뇌처럼 이 흉내를 냈었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워낙 유명해졌지만 그 오픈 AI의 그 챗GPT 굉장히 초기 모델에서 이제 특정 영역에서 사람의 어떤 뭐 긍정, 부정 이런 걸 판단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 현상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마치 사람의 뇌가 뭐 소뇌가 뭐 숨을 쉬고 뭐 좌뇌가 판단을 하고 우뇌가 감성적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1, 0 곱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겹겹이 쌓아서 사람의 뇌를 흉내를 냈더니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발견되네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머전스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 GPT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었고, 거기다가 단순하게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만을 늘렸더니 미처 그 하나만 가르쳤더니 나머지도 잘하고 뭐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태스크를 수행하라고 해도 잘하는 이런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발생됐던 것들을 이제 이머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 이제 앞서 제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화학습 reinforced learning에다가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드백이 들어간, 사람의 어떤 인풋이 들어간 AI가 보다 더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AI의 대세가 되는 부분들이 되었고, 앞서 이제 AI 어카운턴트가 되든 이제 KPMG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단순하게 AI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넣어서 어떻게 AI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AX라고 하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예전에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이제 AX라는 부분을 좀 KPMG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그 회계사들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AI 트렌드를 얘기를 할 때 그 왼쪽과 이제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분석형 AI, 뭐 판별형 AI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른쪽은 생성형 AI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이 AI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생성형 AI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생성형 AI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형 AI의 장점과 이제 생성형 AI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회사 비즈니스 업무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AI 성격들을 잘 조합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다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게 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업도 AI를 고민하지 않는 회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AI 모델들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우리가 한 번쯤 보고 들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대미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속도가 전대미문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현재 잘 안 돼, 혹은 현재 어떤 제약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다 해결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쓰는 업무와 회사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속도, 그리고 비용이나 활용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잘 갖춰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결국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어떤 업무에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이제 창의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사람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AI가 이제 산업에 접목이 되면 뭐 세 가지 그림을 붙여놨는데, 이제 AI 시켜서 그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AI 에브리웨어, 어느 곳에도 이제 AI가 접목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 것은 이제
AI가 사람의 상당 부분들을 보조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KPMG의 회계사들, 컨설턴트들이 일하는 방식도 회계 감사 업무나 컨설팅 업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냥 혼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과 이제 예전의 기계 그리고 예전에 뭐 정보 기술을 활용했던 것처럼 AI를 같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AI가 탑재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많아집니다. 과거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처럼 용접할 때 뭐 각도, 속도, 위치 고려해가지고 벡터로 이제 표현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의 랭귀지,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자연어로 이제 지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웨어러블이라든가 어떤 디바이스에 이제 AI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금융사들도 이제 AI가 탑재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손해보험뿐 아니라 뭐 생명보험까지도 상품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모든 이제 C 레벨의 그 경영진들께서도 AI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CEO의 핵심 아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실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뭐 제가 어떤 뭐 동영상 만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AI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AI가 기업에 적용된다 함은 AI로 인해서 뭔가 실수나 편향이라든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AI는 그 실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AI가 뭐 발전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우리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 앞서 AI 어카운턴트처럼 뭐 심리실에서 하던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좀 재정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 상황에 맞는 단계별 이제 도입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스 케이스를 정의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우리 그 대고객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혹은 우리 직원들이 썼을 때 어떤 밸류, 가치를 주느냐, 요거에 이제 포커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조직적으로 역할과 책임 관점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AI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하게 AI를 그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운영 체계 모델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레벨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단순하게 이제 생성형 AI, 챗GPT를 개인한테 써는 것처럼 저희가 회사들에 적용했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KPMG는 어떤 뭐 실제 컨설팅 사업을 하는 조직하고 그 회계 감사, 뭐 세무 자문, 그리고 M&A를 하는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내부적으로 이제 뭐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만드는 AI 사례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전략부터 유스 케이스를 정의해가지고 실제 구축해가지고 거버넌스까지 하는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뭐 회계 자문에다가 이제 AI를 접목하는 부분들, 그 M&A 업무에 접목하는 부분들, 세무 감사, 그리고 컨설팅 부문에서 각 산업, 각 밸류 체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접목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쓰고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해서 결국 AI 가치를 산업 전반에다 확산하는 허브 역할로 가자는 차원에서, 그 저희는 이제 뭐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작년 12월에 이제 AI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해서, 그 회계법인이 무슨 AI 센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AI를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트러스트, 신뢰성이라는 부분 관점에서 AI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그 실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이제 밸류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이제 AI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AI 센터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황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정의를 하면 그 숫자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AI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이제 알파 관점도 있고, 그리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업의 경쟁력,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 플러스 관점이 있고,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제 마이너스 관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퍼센트 관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관점에서 저희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KPMG가 생성형 AI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KPMG는 그 이제 오픈 AI의 어떤 퍼블릭 그 GPT를 쓰지를 않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회사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객의 어떤 회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 저희 기업의 어떤 컨설팅을 하면서 다른 데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그 보안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내부로 만든 이제 GPT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리 GPT는 컨설팅 업무에 보다 특화되어 있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프롬프트들이 숨어 있어서 실제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 자문 서비스를 할 때 좋은 결과들을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체 GPT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 KPMG 컨설턴트들이 하는 업무들이 이제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WBS라고 하는 워크 브레이크 스트럭처라고 하는 수행 계획을 만들고, 실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AI와 토론을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고객과 논의를 하고,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받고, 그리고 실제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든가, 과제를 뽑고 과제를 상세히 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선 세션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걸 이제 AI에 의존한다라기보다는 그 AI 그 GPT의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런 AI를 같이 보조 수단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이 나왔을 때 엑셀이 나오면 사무직 직원들은 다 없어질 거라 했지만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대체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고부가 가치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AI를 활용해 가지고 더 그 창의적인 고부가 가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앞서 이제 AI 어카운턴트와 같은 이제 AI 헬프 데스크고, 그 부분은 이제 회계 영역에서 이제 어카운트 영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류 영역, 구매 영역, 생산 영역, 다양한 총무, 법무,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조금 기술적으로 좀 복잡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의 좀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챗봇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챗봇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 그 AI의 키워드 2개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자유자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에러가 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찾아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GPT-4 옴니를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헬프데스크를 앞서 어카운턴트처럼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관점에서 AI 헬프데스크를 저희 KPMG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저희는 실제 대고객 서비스, 그 회사 시스템에다가 구축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질의응답하거나, 혹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에러 화면들을 붙여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굴지의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회사인데, 실제 재경팀의 그 20명 이상이 주 50% 이상을 단순 질의응답에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LLM을 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실제 LLM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표를 작성한다든가 혹은 승인을 한다든가 했었을 때, 요거는 전표의 작성에
어떤 기준에 위배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LLM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yes or no로 단순하게 판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그 머신러닝 기반의 판별형 AI에다가도 이제 생성형 AI를 같이 결합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효과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AI 헬프데스크를 이제 내부 업무에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컨설팅 업무가 아닌 회계사들한테 쓰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오디세이라고 하는 회계 감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감사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회계 문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 회계 기준을 검색한다든가 혹은 질의 회신에 대한 사례를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기존의 퍼블릭 그 AI 서비스 대비 저희가 따로 이게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장점을 따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해보다 보니 실제 이게 비단 회계 기준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프롬프트들을 다듬어 나가고 파인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서 해당 업무에 적합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했었을 때 만능 척척박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회계 업무의 전문가 혹은 물류 업무의 전문가, 생산 업무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게 더 좋고, 그 각각의 AI들이 협업하게 나가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더 좋은 관점으로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검색 서비스를 그 예전에는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1, 2, 3, 4, 5, 6, 7, 8 나와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른다고 하게 되면 자연어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회계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관점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이 부분들이 뭐 다른 기업들에게 뭐 회계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데이터에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도 실제 뭐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다수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 사례를 요약하고 이제 근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회계사에서 그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회계 감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 업무가 회계 감사 업무, 뭐 세무자문 업무, 혹은 M&A 뭐 매물 찾는 업무, 혹은 컨설팅 업무,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AI 헬프데스크를 내부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 환경 리포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모든 회사의 그 뭐 전략기획실에서 그 좀 가장 뭐 똘똘한 그 과차장급들이 이제 실제 외부 동향이라든가 경쟁사 동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향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온종일 매달리고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기껏해야 이제 한 2~3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AI가 이 부분을 보조 대체한다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를 접목시키려고 하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뭐 다트라든가 우리가 공시자료와 같은 부분들, 뭐 언론 기사 자료와 같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시장 동향을 판단하는 게 이제 1단계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것에 기반해서 앞서 벽돌 깨기와 같은 오락처럼 우리가 몰랐던 전략적 방향성들을 뽑아주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그 잠재성, 포텐셜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영 환경 리포팅 툴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를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이 유스 케이스가 확대되진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SEC 미국 증시위원회에서 이제 공개한 뭐 10K, 10Q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경쟁사들, 우리 회사의 고객들, 우리 회사의 공급 업체들의 동향들을 가지고 요약을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 회사에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AI가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요약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는 부분에서 AI 장점을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거를 AI와 같이 협업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하면 챗GPT가 가장 잘하는 랭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들 상식적으로 영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잘하는 랭귀지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국어 아닙니까? 뭐 스페인어 아닙니까? 얘기를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제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어로 말한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 업무에 잘 적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멀티모달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구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KPMG에서는 이제 KPMG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리스크 관리와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AI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부 통제 회계 이런 쪽의 업무에 좀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뭐 부정 의심 거래 추출 사례, 뭐 판가 마스터 가격이 상이한 매출 거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나 그리고 이 결과를 보여줄 때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검토 자동화라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OCR 기술이라고 해서 뭐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광학 인식 문자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AI 기술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 혹은 뭐 PDF와 같이 뭐 복사본에 있는 문자들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회사에서 계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리스크와 사고가 났던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계약서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접목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도 업무를 저희 내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KPMG도 이제 저희가 회계감사든 컨설팅 업무든 계약서를 이제 그 만들고 이거를 이제 승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AI 유스 케이스들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한데 모아서 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검증된 그 서비스들을 이제 외부에다가도 대고객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AI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AI 플랫폼 내에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 기준 검색기, 그 연결 주석 자동 산출, 전표 자동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했던 유스 케이스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쓰는 것과 이 소스 코드를 변형을 해가지고 특정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AI 플랫폼으로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다가 보면 결국에는 앞서 제가 올해 AI 키워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멀티모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특정 업무를 잘하는 에이전트들끼리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관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AI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이제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부분들의 이제 뭐 경쟁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AI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지금 이제 아까 AI 헬프데스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계 관련해서 뭐 질의응답했던 데이터라든가 IFRS와 같은 회계 기준 같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앞서 이제 AI 어카운턴트와 같은 것들을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개인의 비서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헬스케어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뭐 프로젝트 보고서라든가 혹은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공개된 자료들을 제가 이 다 PDF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비서를 만들고 이것들을 프롬프트들을 보완을 해놔가지고 특정 업무를 잘하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내부 직원들이나 이제 외부 고객들에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AI가 잘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챗GPT니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니 혹은 오픈 소스로 된 라마니 이런 이제 AI 모델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 업무에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떤 효과를 볼 건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업무와 AI하고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AI의 학습이 필요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 만들어 나가고 이 전반적인 것들을 어떤 운영 모델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회사에서 뭐 세미나 하면서 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AI 적용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잔반을 그 AI가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 이용할 때 사원증을 대고 그리고 잔반을 보여주면 제가 밥을 20g을 남겼고 김치를 50g 남겼고 제가 얼만큼 먹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뭐 제가 예를 들어 당 수치가 안 좋다든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AI 서비스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잔반을 이제 찍기 전에 사원증을 다시 찍고 잔반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잔반을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잔반이 섞이지 않았을 때 그 잔반을 AI로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반찬을 얼만큼 남겼고 뭐 처음에 찍었던 거 대비 그래서 영양소가 얼만큼 섭취했는지를 보는 부분들은 AI가 정말 잘 이제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고 어떻게 업무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AI에 대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때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접목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머전스라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을 뭐 활용하지 않고 그냥 뭐 방치할 거냐 이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에 차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좌장이신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용진 연구 1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조형진이라고 합니다. 연구 1팀장 수석연구원 팀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좀 그 공지사항을 좀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계신 책상에 가운데 QR 코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 자료고 하나는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그 말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질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앞서 말씀 주셨던 발표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있었던 질문과 이미 들어온 질문들을 조합해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이승윤 마이크로소프트 상무님께서는 코파일럿과 같은 AI를 활용한 업무 성과 향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지금 현재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들이 따로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기업을 통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그런 사전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과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비용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각자 이용하는 것과 기업이 한 번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보안적인 측면이 정말 아까 그 초반에 그 축사 때도 언급을 주셨던 부분과 좀 맥이 같이 하는데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들 사용하실 수 있는 챗GPT 같은 데에서 내가 내 문서에 대해서 요약을 요청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든가 했을 때 그게 그 위에서 학습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생성형 AI를 도입하시는 게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같은 뭐 챗GPT 또 그 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나 또 뭐 의 차이의 성능의 차이도 가끔씩 사용하시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Responsive AI라는 컨셉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한 레이어를 통해서 좀 거르는 작업들, 그다음에 기업 안에서 그런 그 레이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안과 또 Responsive AI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용 젠 AI를 사용하시니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용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들이 쓰는 부분은 개인 비용이고 조직 비용은 아니라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작년부터 쓰시는 챗GPT를 쓰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은 그거는 웹상에서 내가 그동안에 검색했던 그다음에 그거를 자연어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들 플러스 내가 쓰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레이어 그다음에 내가 협업 툴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미 기능이 내재화되어 있는 생성형 AI 기능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조직원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한 대화창 같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문서 이거를 다 아울러서 지금 인지하고 거기에 나에게 맞는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생성형 AI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은 기존의 한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거를 다 아울렀을 때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가 소울트럭스의 박형준 이사님께서 해주셨고요.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여러 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한영회계법인의 EYQ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의 딜로이트 리서치 포털을 보셨습니다. 예, 일정상 소울트럭스 한영 안진회계법인은 패널 토론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은 3일 회계법인의 박상은 파트너님과 조성재 파트너님께서 예, KIFRS 기준서와 3일 내부 문서를 학습한 3일 AI 어카운턴트 사례를 통해서 예, 회계 전문가를 위한 생성형 AI 구축에서 고려할 점 그리고 예, 시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된 질문이 있어서 3일 회계법인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기존의 챗GPT나 뭐 GPTS에서 기준서나 여러 텍스트를 업로드한 상태에서 기준서 항목을 질의하는 경우와 AI 어카운턴트 구축된 그것을 통해서 질의하는 경우 정확도가 정말 큰 차이가 날 것인지 그런 기존의 GPT를 새로 학습해서 하는 것보다 AI-식 어카운턴트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네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방식이 정통적으로 이 챗GPT에서 조금 더 능력을 올릴 때 쓰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레그 방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초창기에도 저희가 레그라는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해봤는데 뭐 지금은 하진 않지만 그 작년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테스트했을 당시에 이제 숫자를 조금 조심스럽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GPT를만 쓰고 했을 때 지금 성능이 아까처럼 이제 35%라고 그러면 그 GPTS에 있는 챗GPT를 쓰면 플러스 렉 기술을 쓰면 한 15% 정도.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50에서 55%의 정확도를 보신다고 하면 되고요. 거기서 저희는 사실 베이스라인을 잡고 더 많은 기술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 그대로 적용한 거 보이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현재 그 질문의 정확도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게 80%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그런 위험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20%를 커버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모델을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을 조심스럽게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일단 이제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IT 기술자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저희 일단 AI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상태로는 다 코파일럿입니다. 만약에 AI가 정상적이라면 오토파일럿이 돼야 되는데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보조 비행사나 이제 같이 조종하는 이제 부조종사 정도 될 텐데 생성형 AI가 이제 100% 사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전문가들이 조금 그 결과물을 추가나 수정을 하거나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에서 진짜 그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100%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이제 코파일럿 때 AI를 많이 친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리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쓰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성형 AI의 특성상 100%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보조 장치에 더불어서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뭐 AI가 본인이 내놓는 답변의 정확도를 이제 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AI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내놓는다든지 같은 보조 장치로 계속 하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계속 이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상부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표는요. 삼정회계법원의 이동근 전문의께서 해주셨고요. 프로젝트 관리, 환경 분석, 보고서 작성 및 회계 전문직 답변 서비스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선 일단 분야가 많습니다. 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구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구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3일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오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이 그 전환 사채와 관련된 예시가 저기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건건히 확인을 해서 이게 과연 적합한 답변인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 조율하는데 중간에서 어려우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시간과 비용 관련돼서도 상당히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전사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저희가 뭐 레그라든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찾아보고 만들면 이제 쉽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많은 실수와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안 되고 거의 실수나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이제 업무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KPMG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업무단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 AI가 접목돼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사전 컨센서스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는 AI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각 업무 전문가들과 사전에 이 AI를 왜 만들어서 어떤 뭐 효익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루시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롬프트, 모범 답안 이런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AI가 질문을 만들게 하고 AI가 답을 하게 되고 또 AI가 그거를 체크를 하게 하는 부분들을 다 AI한테 시키고 사람이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우리한테 원하는 답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AI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또 중요한 영역도 있는데 그 뭐 마약 사는 법 알려줘 아마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이제 단이라고 하는 Do Anything Now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인터넷에서 긁어서
붙여놓고 그 내용은 뭐 챗GPT 너는 아무 다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뭐 주술을 걸듯이 시키고 그 다음에 마약 사는 법 알려주면 알려주는 것 사례처럼 뭐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AI를 적용해 생성형 AI가 적용돼서 할루시네이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없애는 방법보다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관점에서 좀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에 그 프롬프트도 많이 하고 테스트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비스를 이제 뭐 며칠 뭐 혹은 1, 2주에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본 서비스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크게 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오픈 채팅으로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도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중소회계법인이 AI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면 될지 우려가 된다라는 질문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코멘트로는 이제 빅4가 저마다 개발한다면 중복 투자의 느낌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커맨드 센터에서 이제 주도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해서 그리고 또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빅4에 계시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소회계법인도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힌트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까요? 예. 그 대형 법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외부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는 사실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고 저희 그 글로벌의 보안 팔러시도 있고 또 기술적인 법률적인 검토도 있어서 사실 같이 진행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중소회계법인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이제 모여서 뭔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저희 같이 이제 개발하는 곳에서 외부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한번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도움이 되는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입을 빅뱅으로 크게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움이 있으실까 싶은 생각을 지금 방금 말씀 주셨을 때 들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결국에는 저희 코파일럿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코파일럿을 빠르고 쉽게 적용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역할별로의 코파일럿을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코파일럿 for HR, 코파일럿 for Finance 이런 식으로.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정확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재무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아니면 좀 뭐 다른 특정 전문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날렸을 때 문서들이 불특정하게 다 있고 버전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서에 참조해서 답 주는지가 되게 그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 영역을 대해서 링펜스하고 버전 관리 정확하면서 내가 HR적인 거 아니면 재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만을 위한 코파일럿을 만들고 딱 그것만 리퍼해서 참조해서 바라보고 만들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써보시고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살려주시고 아 이거는 조금 더 개발 모드 시나리오를 구현해봐야겠구나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빅4와 함께 그런 깊이 있는 접근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요, 제가 15년 전쯤 회계법인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 혼났던 기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예. 일단은 뭐 빅4들이 각자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여러 빅4 이외의 회계법인 그리고 저희 학자들 그리고 각종 실무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기준원은 항공회와 함께 한번 이런 모델을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이제 여러 분야에서 회계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회계라고 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낸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 소모적인 업무들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뭔가 전문가적인 판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기준원과 회계업계의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왼쪽에 간단한 도시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드시면서 못다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 회계기준 해석 및 회계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회계기준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